어느 날 유럽의 조용하고 그림 같은 작은 마을에 세계 각국의 철학자들이 모이는 현대 철학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도덕적 판단의 내재적 관점이었고 버너드 윌리엄스를 기리기 위한 특별 토론 세션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포럼 첫날 참가자들은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나누며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는 전통적 유교 사상에 깊이 뿌리를 둔 중국의 리 교수, 아프리카 공동체 중심 철학을 대변하는 나이지리아의 올로아 교수, 그리고 서구의 개개인주의적 사고를 연구하는 미국의 제임스 박사 등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은 윌리엄스의 이론을 각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토론이 이어지며 리 교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큰 축제가 열리면 마을의 장로들이 제일 먼저 음식을 드시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방문객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례하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이 전통은 장로들에 대한 존경 과부들의 지혜를 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윌리엄스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견해를 보였을까요? 이에 대해 올루아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고향에서는 공동체의 의견이 개인의 결정보다 우선시되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외부의 학자들이 이를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재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단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이조화와 화합을 위한 필수적인 구조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박사는 서구 사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버나드 윌리엄스의 이론을 고민하면서 때때로 그러한 자유가 다른 문화의 가치와 갈등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죠.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내재적 관점을 도입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조화로운 글로벌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모두는 각자의 경험과 문화를 어떻게 보다 더 깊게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포럼의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윌리엄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된 다양한 문화에서의 윤리적 내러티브라는 공동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각자의 문화와 역사적 맥락에서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피상적인 관점보다 깊은 내재적 이해와 존중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참가자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만약 버나드 윌리엄스가 이 포럼에 참석했다면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철학은 이해심 많은 다가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거야. 각자의 다가가 다른 만큼 그것을 대하는 자세도 다를 수 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윌리엄스의 정신을 이어받아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세계를 하나씩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사는 성실하고 평온한 청년 영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수는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항상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였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고민을 덜기 위해 사색에 잠기고자 마을 근처의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산을 오르다 만난 사람은 바로 산 위에 홀로 살고 있는 노현자였습니다. 노현자는 깨어있는 지혜와 깊은 통찰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불렸습니다. 영수는 그에게 다가가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현자님,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노현자는 잠시 동안 영수의 눈을 응시한 뒤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너는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를 알고 있느냐?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모르는 이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노현자는 그런 영수를 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는 우리에게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네. 예를 들어보지. 비가 올지, 누가 너를 좋아할지, 내일의 운세가 어떨지 같은 것들은 모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상황을 대할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질지는 너에게 달려있지.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이 이해하고자 현자의 이야기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현자님,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다스릴 수 있나요? 현자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바로 훈련과 연습을 통해 가능하지. 매일 생겨나는 작은 일들을 통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마음을 짓는 법을 배워야 한다네. 그날 노현자의 가르침을 들으며 영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온 그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날에도 친구와의 약속이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쓰는 대신 자신의 반응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적 평온을 찾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영수는 마을의 좋은 어른이 되어 사람들에게 그가 배운 중요한 교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노현자처럼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부의 평온에서 온다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하여 영수는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살아갔고 그의 설교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계속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에피쿠로스의 이론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의 철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먼 옛날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난 조용한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픽이었습니다. 에픽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쾌락의 현자로 불렸습니다. 그가 사는 집은 작은 정원이 딸린 아담한 오두막이었고 이곳에서 그는 간단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화려하거나 값비싼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행복한 모습인 것이 신기해 그에게 종종 행복해지는 비결을 묻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 하나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에픽 할아버지,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청년은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파티에 가서 술을 마시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피곤하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에픽은 청년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마도 진정한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일 걸세. 나와 함께 하루를 보내보겠나? 내 방식대로 살아본다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걸세. 다음날 아침 에픽은 청년과 함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따뜻한 차가 전부였지만 그 식사는 입안을 맴돌며 신선함과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먼저 자연에서의 쾌락을 느껴보게. 자연이 주는 그대로의 맛은 그 어떤 고급 음식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지. 그리고 둘은 마을 근처의 조용한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숲길을 걷는 동안 에픽은 이따금씩 걸음을 멈추고는 청년에게 고요히 머무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보게.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보게나? 쾌락은 저 멀리 있지 않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쾌락일세. 청년은 처음엔 그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차차 에픽의 말대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를 보내며 에픽은 청년에게 지나치거나 과한 쾌락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마음의 평온을 찾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금요 밤에 파티 대신 친구들과 그저 빛나는 별 아래에서 조용히 이야기 나누며 웃음을 나누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며칠 후엔 청년은 한층 더 밝아진 얼굴로 에픽을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는 제 일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그간 너무 많은 것을 추구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간단하고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픽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네.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이 바로 그런 것이지. 지나친 탐닉이 아닌 현재의 만족과 내면의 평온,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쾌락일세. 이렇게 청년은 에픽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방식에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비로소 쾌락을 찾는다는 것이 단순히 대단하고 눈부신 것을 향유하는 것이 아닌 삶에 있으며 가장 필요한 순간들을 깊이 있게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로도 에픽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휴가를 맞이한 철학 교수 윤 교수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을 좋아하던 철학자였고 자연 속에서 신의 존재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윤 교수는 근처 숲속에 들어가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에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가끔씩 들리는 새소리, 그리고 머리 위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햇살은 신비로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이 순간 윤 교수는 자연이 바로 신이라고 여겼던 스피노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흥미로운 광경이 윤 교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개울가에 어른과 아이가 나무로 만든 배를 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배가 물살을 따라 움직이는 걸 보며 신나했고 그 모습에 윤 교수도 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배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윤 교수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저 아래로 쭉 흘러가겠죠. 자연의 흐름에 따라가는 거니까요. 윤 교수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범실론에 대한 재미있는 비유를 떠올렸습니다. 저 배는 우리 존재와도 같군요. 윤 교수는 아이와 그의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강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아요. 수많은 강의 방향과 흐름은 바로 자연, 즉 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 그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일부랍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강물 위에 떠 있는 배라면 우리의 의지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윤 교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배를 조정하며 조금씩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강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를 더 큰 질서의 일부로 만들어줍니다. 아이디어나 선택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자연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이 대화를 듣고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배를 더 빨리 흘러가게 하려면 물을 잔잔한 곳에서 빠르게 넘어가게 밀 수도 있잖아요. 윤 교수는 아이의 순수한 발상에 박수를 쳤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수능과 노력의 조화가 바로 우리가 배우고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렇게 숲속의 작은 개울가에서 오간 대화는 윤 교수에게 자연의 신비로움과 스피노자의 철학을 다시금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연 속을 걸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과 자연이 일부라는 생각에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윤 교수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나누는 인기 많은 썰이 되었고 범실론을 더 쉽게 이해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